이제 7번 주제입니다. 자, 사전 통지에 관한 문제죠. 사전 통지. 지금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전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내용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사전 통지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이제 사전 통지가 무엇인가를 써주고, 그 사전 통지는 무엇을 통지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나 그 경우에 사후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전 통지의 의의. 사전 통지는 어떠한 그 정보를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는 걸 말이죠. 미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준다 해서 사전 통지예요. 그래서 왜 알려줍니까? 하면 상대방이 미리 행정청을 상대로 미리 뭔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의견을 제출한다. 그리고요, 사전 통지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만 한다는 거 꼭 써줘야 됩니다.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대상은 모든 처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익적 처분을 할 때는 꼭 사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부담적 처분 또는 뭐 불이익한 처분 또는 이 교재처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전 통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써줘야 되는데, 사전 통지의 내용, 그러니까 사전 통지 사항이죠. 처분의 제목, 그리고 상대방 이름, 명칭, 주소, 그리고 왜 이러한 처분을 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본론으로 가서 어떤 처분이냐, 도대체 실제로 무슨 처분을 할 것이냐, 법적 근거, 상대방이 당신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느냐, 의견 제출 기관 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이런 내용들을 통지하는 거예요. 처분의 제목,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명칭, 그러니까 단체인 경우는 명칭이지. 네, 그리고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그리고 처분의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과 의견 제출 기한, 의견 제출 기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게 사전 통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써야 되는데, 사전 통지 나오면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내용의 처분이다. 그럴 때도 미리 사전에 통지해 줘야 되느냐에 중요한 쟁점이 있죠. 대법원 판례가 뭡니까? 대법원 판례는 부정설이야, 부정설. 네, 그래서 거부 처분할 때는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번에 거부 처분만 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직 거부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상대방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부 단계에서는 아직 침익적 처분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거부 처분도 침익적 처분 아니냐, 이렇게 보긴 하는데요. 아무튼 판례는 부정설입니다. 그리고 자, 사전 통지 기간. 사전 통지 기간. 뭐 내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오늘 통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 통지해야 한다. 자, 아무리 침익적 처분일지라도, 세 번째, 침익적 처분일지라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의 복리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처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히. 사전 통지라는 게 미리 처분한다는 거, 미리 통지한다는 거 아니야.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 근데 긴급한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당장 지금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해야 될 경우. 두 번째가 어떤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자격이 없어졌을 때, 그지?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네, 그러한 자격 상실 여부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때,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을 할 때 식품 조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상대방이 그 식품 조리업 자격증을 잃어버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식품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것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어차피 뭐 사전 통지를 해봐야 상대방이 의견 제출을 하더라도 아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질상, 세 번째 성질상 의견 청취가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데 어차피 뭐 의견 제출할 수도 없어. 그러면 미리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 가지 꼭 아시고요. 그러니까 긴급히 처분할 경우, 그리고 자격이 필요한 영역에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때, 그리고 성질상 의견 청취가 불가능할 때, 이때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할 때는 왜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을 내릴 때 그때 그 처분을 한 다음에 그 사유를 알리면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정리를 하면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침입적 처분을 해야 되는데 침입적 처분이라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긴급히 처분해야 될 경우는 일단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줘도 된다, 이 말이죠. 8번입니다. 청문 나왔습니다. 청문은 아무튼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견 청취 절차로서 세 가지가 규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청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고,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2년 전인가 공청회가 출제됐고요. 작년에 청문이 출제됐죠. 작은 문제로 나왔죠. 청문회 취재자. 그럼 금년에는 이것이 나오려나? 네. 언제나 여기 찍히는 문제들이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청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청문이 안 난다거나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어떤 형태들은 변형해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시지. 자, 첫 번째로 청문 보겠습니다. 청문이란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이 증거를 조사하는 거야. 그런 것을 청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정식 청문이라고 합니다. 요 의견 제출 있죠? 요게 약식 청문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비교해서 정식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행정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과정의 민주화와 신중한 행정 장애를 유도한다. 그래서 듣고서 하라고야 의견을 청취하라. 청문은 청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좀 듣고서 처리를 신중하게 하라,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항목이 청문의 실시입니다. 실시. 청문은 언제 실시하느냐? 청문의 실시 사유 세 가지가 있어요. 되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이제 법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청문을 실시하라라고 되어 있으면은 실시해야죠. 법령에서 청문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면 실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행정청이요. 요 사항은 이제 청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또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어떤 각종 취소를 할 때, 그러니까 인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뭐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의 설립 허가,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지. 이럴 때는 무조건 자격을 취소한다거나 설립을 취소하면 안 되고요. 이런 청문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봐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막 하겠죠. 변명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타당하다라고 인정한 다음에 시간을 좀 유보해 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청문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현직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가 한때 사업부서에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부서에 뭐 호텔 사업, 호텔이나 뭐 콘도미니엄 이런 사업 관련 부서에 있었어. 근데 실제로 경기가 나쁘니까는 계획된 대로 공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관련 법에 따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단계를 밟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대방 업자들 입장이 있으니까 청문을 해봐요. 청문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정당한 사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럼 봐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 처리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갖춰 놓고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뭐 하자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자, 정리하면 청문회 실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 취소나 설립 취소 같은 경우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두 번째 사전 통지라고 돼 있어요. 청문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줘야지. 그래야 상대방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입니다. 10일 전까지는 상대방에게요. 네, 아까 저 앞에서 나왔던 사전 통지하고 비슷해.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바로 처분의 내용, 그 다음에 당사자 이름, 명칭,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 뭐 법적 근거, 처분의 내용 이런 것들을 미리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청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청문의 방식 나오는데, 청문을 주재하는 주재자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그 청문 주재자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 문제가 떴었죠. 청문 주재자. 청문은 누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청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두 번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뭐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같은 전문가 중에서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그리고 행정청이 청문 주재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청문의 공개라고 나오죠. 청문을 과연 일반 대중에게,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어떤 이해관계자가 됐든 아무튼 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공개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리고 행정청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절차법에는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놨다는 얘기는 반대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청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일반인들이 그걸 꼭 청문 절차에 뭐 참관을 할 그런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이제 공개를 원하거나 그러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다만 공개하더라도 이것이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청문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면, 청문 주재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의 내용 그리고 사실 법적 근거들을 상대방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그럼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참고인이나 감정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그냥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괄호 5번이 이제 오늘 날짜에 청문이 끝났어. 이제 청문이 뭐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딱 끝났어요. 쌍방 안에서는 막 지쳤어. 그럼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이제 다른 날 청문을 계속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다른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 다시 청문을 한다라고 통지돼요. 다만 그 현장에서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말로 통지할 수는 있어.
그리고요, 직권 증거 조사가 가능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재자의 직권으로서 증거 조사가 가능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요, 직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문 주재자는 관련 행정청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을 바꿔서 문서 열람 및 비밀 유지라고 나옵니다. 문서 열람. 당사자는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방어를 하려면 이러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게 마침 행정청이 갖고 있는 증거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 문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자, 누구든지. 자, 청문이 진행되다 보면 사생활의 비밀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경영상의 비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청문 주재자 있죠. 공무원. 청문 주재자, 청문을 주재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바깥에 나와서 누설하면 안 돼요. 청문 제기라고 나오죠. 청문이 끝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고 하면 다시 청문을 속기할 수 있어요. 요게 그 앞에 조금 전에 보면은 청문을 계속할 경우가 나왔었죠. 거기 괄호 5번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제 아직 청문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요 청문의 제기라고 한 것은 일단 청문이 끝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종결을 시켰는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다시 청문 제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 이제 실제로 청문이 끝났어. 종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청문의 종결돼 있죠. 청문의 종결. 청문 주재자는 언제 종결할 수 있어요? 모든 사안이 조사가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가 끝났다.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하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러면 청문을 종결할 수 있어요. 또는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를 소환을 했는데 출석하라고 얘기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제 의견 진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견 진술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죠?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럼 청문이 종결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는 청문 주재자가 무엇을 할 것이고, 행정청이 무엇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청문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결과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행정청이지. 그럼 행정청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출된 서류, 그리고 청문 주재자 자신의 의견 있지, 그리고 청문 조서, 청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행정청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할 일은 뭐죠? 행정청은 이제 청문을 했으니까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 되고, 그 당사자는요, 그동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반환 요구할 수 있어. 1년 이내에 그 제출한 서류 있죠.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 요청하면 행정청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청문 결과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청문 결과의 반영.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지금 그 청문 주재자로부터 받은 서류들이 뭐가 있었어? 청문 조서 있고, 그리고 의견서 있죠. 그리고 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있지. 이런 것들을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처분에 반영을 해야 된다. 됐습니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쓰면 틀려요. 감점이에요. 여러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야 돼요. 청문 결과 반영하여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가
청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그 마지막 항목이 하나 있죠. 이제 보너스로 하나 청문 절차의 결여라고 해가지고 만일 법률에 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거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청문은요. 청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청문을 통해서 어떠한 일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청문이 없다고 하면은 청문이 없어. 그러면 이 처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네. 우리 판례는 청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이죠. 이거는 이제 위법하다라고 봅니다. 법률을 위반한 거야. 그런데 그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되게 취소 사유로 보았습니다. 취소 사유. 지금 이 문장은요. 즉 5번 청문 절차의 결여는 두 개 문장을 합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판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법령에 청문을 거치도록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그럼 우리 판례는 여기서 위법하며 취소 사유로 본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예요. 이거는 그 청문을 하지 않도록 청문을 배제하는 합의를 했을 때 문제예요. 행정청이 당사자와 미리 우리끼리는 청문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제 합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청문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니까. 네, 그래서 8번을 했죠. 자, 그다음에 청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인 공청회. 9번은 뭡니까? 공청회와 관련된 거예요.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셔. 그러면 공청회 문제가 나오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놔야죠. 이렇게. 1번 공청회가 무엇이냐? 자, 미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나 전문가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인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것이 공청회다. 이런 말을 쓰면 되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 이거야.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아까 청문은 뭐라겠죠? 청문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청문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 공청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공청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청문하고 비교해봐요. 청문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청문은 법령이 청문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인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 했었잖아. 그러면 공청회도 비슷해요. 개최사요.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생략할 수도 있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청은 공청회 14일 전까지 많은 사항들을 미리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14일이에요. 청문회는 10일이었죠. 14일입니다.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정보통신망 통한 의견 제출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청회 주재자는 어떻게 선정하냐? 그래서 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재자를 선정하고. 아까 청문에서는 나오지 않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발표자. 공청회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주제 발표 같은 걸 해야 돼요. 뭐 대표적인 뭐 찬반, 그러니까 어떤 대입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각 대립되는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발표자의 선정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는 누가 하느냐? 여기서 아까 공청회 주재자는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죠. 그게 주재자야. 근데 발표자는 조심해요.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처음부터 뭐 전문적 지식 이런 거 안 나와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발표자를 뽑아요.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지? 없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바로 당사자나 아니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합니다. 아시겠죠? 주재자는 뭐 내가 주재하고 싶다고 해서 막 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주재자. 근데 이제 발표자는 또 발표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제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공청회 진행 방법 쭉 쓰는데,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어요. 공정하게 진행하고, 쓸데없는 발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하도록 돼 있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 주재자가 할 일이 있는데요. 그 발표자끼리 서로 상호 토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공청회는 전자공청회라는 항목 놓치면 안 되죠. 전자공청회.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공청회, 즉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반 공청회 이외에도 뭐 화상이나 인터넷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어. 다만 일반 공청회와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병행해서. 전자공청회만 실시하면 안 돼요. 일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병행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전자공청회에도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 그리고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공청회가 끝났어. 그러면 사후 조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아까 그 청문하고 비슷해요. 청문이 끝나면 행정청은 지연하지 않도록, 처분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드러난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공청회도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해서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1년 이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기타 물건을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을 해줘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지 절차로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의견 제출이죠. 의견 제출. 요거 이제 약식 청문이라고도 하고. 자, 의견 제출.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여기서 어떤 행정작용은 부담적 처분이에요. 특히 부담적 처분을 내릴 때, 즉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의견 청취 절차로서는 앞서 봤던 청문이나 공청회가 있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청문이나 공청회 이외에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자, 2번 해가지고 의견 제출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의견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이것은 뭐 자기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의견 제출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있어. 나는 의견 제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포기될 수 있어. 거기 중요한 판례 하나 나오죠. 판례.
어떤 그 의무가 법령에 의해서 확정되는 의무인 경우, 그러니까 법령을 보니까 이건 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연금, 일정한 경우는 퇴직연금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연금 받다가도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을 수가 없어. 연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게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문제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최소한 의견 제출 기회, 이렇게 약식 청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무슨 뭘 잘못했을 때 구청에서 뭐가 문서가 날아오죠. 그러면 이제 의견 제출하면 되는 거야. 제출하면 되고, 뭐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의견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면서 이제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고요. 4번 의견 제출 효과가 나왔어. 또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아까 청문이나 공청회의 경우도 이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이런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네, 그 앞에 이 말도 있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의견 제출을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반영하라고 했죠. 따라서 당사자가 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제출되는 의견이 법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5번에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어.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위법하고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된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 나왔어요. 절차를 배제하는 합의. 우리가 조금 앞에 문제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죠. 우리 판례 입장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에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합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 네. 이거는 이제 소지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본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A 행정청은 갑과 의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어. 그런데 이에 따라 행정청은 갑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여기 사업 당신네를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여기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시행자를 지정한 거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같은 걸 또 이제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인가를 받아. 실시계획을 이제 이거 받아. 근데 이 문제는요. 요쯤 돼가지고 요것을 사업 지정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취소하는데
취소하는데 미리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협약. 이거 배제 협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럼 이러한 절차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죠?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한번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자, 문제 주어진 문제가 이러한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그럼 1번에 첫 번째 이렇게 써야죠. 의견 청취 절차 결의하자 여부. 지금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았을 때 그때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의견 청취 절차 결여의 하자 여부라고 되어 있잖아. 네. 그 1번이 보면 의견 청취 절차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행정처분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이건 앞에서 했고 의견 진술 절차 인정 범위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행위예요. 권익을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의견 제출 절차를 주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이건 케이스 문제니까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서 사안의 경우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분명히 부담적 처분이죠. 상대방을 불이익하게 하는 부담적 처분이란 말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따라서 갑은 사전 통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청문 절차 등을 통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을 써줘야 돼. 그런데 과연 의견 진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냐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이 문제는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을 보면 의견 제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까 나왔었죠, 여러분 앞에 문제에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세 번째로 성질상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곤란한 경우. 자, 그 다음에요. 판례상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써주면 돼요. 그 배제 협약의 효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어. 그렇게 되면 이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소결론. 지금 여러분 이 1번 항목은 뭐예요? 과연 이 사안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해도 되느냐 이거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가져갈 때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써주고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해주는데 면제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케이스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인지를 써줘야죠. 자, 결론, 소결론 보면 자, 이 사례는요. 아까 봤듯이요. 사업 시행자 지정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야. 따라서 굳이 이거를 급작스럽게 의견 청취도 안 하고 급작스럽게 그냥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 이런 말 써주면 돼요.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의견 청취가 또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소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 청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죠. 그럼 대체 어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정도면 우리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뻔해요. 이거는 경우는 청문을 밟도록 했을 거란 말이야. 예, 각종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이 청문 절차 해가지고 청문의 실시. 앞에서 다루었죠. 이거는 청문의 실시 사유는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이지. 써주고. 이때는 이제 청문할 때는 사전 통지를 10일 전까지 네, 처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 사전 통지. 청문이 열렸어요. 청문의 주재자는 누구?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를 하고 청문회 공개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네, 행정적인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죠. 자,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청문 주재자는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청문 주재자는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처럼 청문을 계속한다고 할 때는 다음 청문의 일시나 장소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다만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말로 할 수 있고 청문 주재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관계행정청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청문이 종결됐어요.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 주재자는 그 의견서나 청문 조서, 제출된 서류 등을 행정청에게 보내야 되고 행정청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당사자는 1년 이내에 그 제출한 서류나 증거물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항상? 청문에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한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12번 같이 하겠습니다.